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4.11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가 실시돼서 내일까지 계속되고요. 또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도 금지되는 등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해서 사활을 건 승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치러지는 19대 4.11 총선. 과연 누가 승자가 되고 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KBS의 2012 선거특집 4.11 총선을 전망한다. 이 시간에는 양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각 당의 전략을 살펴보고 엿새 남은 4.11 총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네. 박용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토론은 형평성 차원에서 두 분 교수님께는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 대변인께는 발언 횟수와 시간이 꼭 같도록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한 분의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제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 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께 이번 총선에 임하는 당의 각오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작년 말 산나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가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쇄신과 변화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당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정권, 현 정권 불문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문제들 그리고 경선인 모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조작까지 또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자질의 논란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구태 정치에서 떠나서 미래, 밝은 미래에 희망을 보여드리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말 바꾸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더 이상 낮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낮게 국민 여러분들만 보고 저희 새누리당의 진심이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동안 밥 한 번 사지 않은 분들께 표 한 장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한 장 주시는 표, 그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들의 뜻 높이 받들겠습니다. 네, 각오는 잘 들었고요. 목표 의석수는 어느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다들 판세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 이외에는 정말 혼전, 아주 치열한 접전입니다.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처럼 조변 섞게 하는 그런 판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새누리당이 몇 석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7대 탄핵 전국에서의 선거 결과라도 저희가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수는 이제 말씀을 하여튼 안 하시는군요. 네. 자, 박용진 대변인. 자, 먼저 각오부터 듣겠습니다. 예. 선거는 심판의 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4대강에서 보였던 그 독선과 오만,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보였던 충격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들 그리고 부자감세에서 나타났던 반서민적인 이런 정부 운영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평가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통합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이명박 정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처참하게 야당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에서 소외되어 왔고요. 오히려 감시의 대상이었고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1년 남은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그동안 보여왔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서민들을 위한 99%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시와 견제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민주통합당 여러 개혁 세력,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 정당입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그 몇 석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지요? 새누리당의 이해운 상황실장이 70석 정도만 새누리당이 얻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야당 건가? 개그 콘서트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는 제1당 정도, 다수당 정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당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다수당 정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분명히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심판받았다 싶으면 청와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겠지만 청와대가 잘 방어를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겼다 이러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부자 감세도 4대 강도 민간인 사찰 다 용서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갈 일단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발언 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자, 이제 양당 대변인들 말씀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 또 전문가들께서는 지금 판세 또 예상 그 득표 어느 정도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그다음에 두 당에서 말씀하신 각오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뭐 SBS, KBS, MBC 방송 3사가 60곳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 60곳 중에서 26곳이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43%거든요. 수도권이 이번에 112석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33군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52% 17곳이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이라는 건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역대 선거와 달리 선거 구도가 거의 1대1 구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선 같은 총선이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면 대선이 없다는 각오로 진보 보수 모두 세력이 결집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 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제가 있어요. 선거가 선거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춧돌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보통 우리 선거 때 막판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폭로전입니다. 두 번째가 색깔론이고, 세 번째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 정당이 잡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판까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걱정스러운 것은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금 선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우려사항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경합 상황이 많으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마지막 투표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2주일 전에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했던 계층들이 실제 투표에서는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경합이 갔을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투표층이 되게 그대로 투표한단 말이죠. 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이번에 선관위에서 2주 전에 발표했던 게 56.9%가 적극적인 투표 우세층이었는데, 네. 지금 경합으로 간다면은 지난 18대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경합 상황인데요. 보니까 새누리당이 1월 초만 하더라도 선전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까? 지난 그 탄핵 국면 때 121석의 기준에 둘까? 이렇게 등등 했는데, 최근에 좀 여건이 좋아졌나 이제 밀당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야권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권이 좀 자기 패착을 했었죠. 그랬지만 여전히 다시 지금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합 수준은 많은 과정이지만 약간 지금의 분위기는 그래도 야권이 조금 우세한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판세로 봤을 때는요. 네, 판세로 봤을 때는 예. 야권이 좀 우세하다. 선거 상황으로 보자면 저는 좀 이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을 통해서 내각제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 긍정하는데요. 동시에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고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18대 국회가 무엇이 잘못됐던가, 18대 국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어떤 면이 문제였었던가 이런 것도 좀 짚어본다면은 19대 국회에는 어떤 세력이 또 어떤 사람이 가야 좋은가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에 각 당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그야말로 어떤 후보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이번에 또 각 당 대변인에게 각 당 공천 어떻게 잘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박 대변인한테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방송 시작 전에 저희들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각 당 양당의 대변인이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한 두 분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공천에서 농담으로 네. 최악의 공천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 우리 한명숙 대표께서 공천 이후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개혁의 어떤 시스템도 실험을 해봤고요. 또 많은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의 결과를 우리 후보들을 통해서 좀 제출을 했고 국민들께서 양당의 후보들을 비교 검증해 보시면서 보면 야당의 후보자들이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후보자들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대변인도 저 자당 공천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뭐 종로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우세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그 우세 지역에 공천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에 이 원칙대로 공천을 하다 보니 더 공천을 받지 못한 그런 희생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런 그 사례, 대표적인 사례겠는데요. 사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말 원칙을 지키는 공천이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기존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한두 군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곳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열심히 일했던 동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점에서는 지역구 후보 공천이 참 국민들께 호응을 받을 만한 그런 공천이다. 그리고 저희가 비례대표 공천이 한 가지 특이할 만합니다. 네, 조 대변인 조금 말씀이 좀 길어지시기 때문에 네, 박 대변인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김 원장님한테 양당의 공천 과정 그리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예, 공천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 그런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되게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공천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데 여야 모두 공천을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는다. 이런 소리는 좀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두 정당 간의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두 정당 간에 뽑을 가능성이 많죠. 아까 뭐 70석 얘기도 과거에 나오고 엄살 피운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주어진 사람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모두 싫다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예상했던 70석, 59석밖에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쉬운 점이 공천을 잘못했으면은 그 세력들이 전부 도태가 돼야 되는데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주요 정당이 가져간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이 상당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이제 공천을 시작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도덕성 공천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 대변인께서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도덕성 공천을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체성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덕성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상품을 내놓는 부분인데 두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벼락공천이죠. 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공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증에서의 부실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독일 같은 데는 공천 과정의 전 과정을 녹음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1번, 2번, 3번이 어떤 경험을 거쳐서 1번을 받았는지 2번을 받았는지 그걸 몰라요. 다시 얘기해서 이 전체 과정 속을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대한 만큼의 공천을 분명하게 못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봐도 양당 간에서 공천의 그 차이가 어떤 데는 뭐 특정 정당이 더 잘했다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두 분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좀 또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의 날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 총선의 이제 특징은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야권 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잘 이루어졌다. 이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각자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번엔 조 대변인님한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를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민주통합당이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께 드렸던 큰 약속 두 가지, 제주의 해군기지와 한미 FTA 두 가지에 대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념과 기본적인 정책을 달리하는 두 당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당이 예를 들어서 캐스팅 보트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민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의회의 내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리한 연대를 하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의 조작 드러났었고 그 조작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당대표의 그런 시기에 계속 이정희 대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진보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의 수준이라는 것이 도덕관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랬었구나라는 점을 느끼고 많이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박 대변인 상당히 날카로운 아주 지역 공격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방어하실지요? 야권 연대가 못마땅하고 야권 연대가 문제가 많다고 하신다면 그 문제가 많고 못마땅한 일을 만들어내게는 최대 배경은 이명박 정부의 폭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의 야권 연대 지지가 50%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윤선 대변인께서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그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그 야권 연대의 가장 큰 배경은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는 총괄 기획자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야권 연대가 단순히 무슨 그 의석수를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정책 협약을 우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복지 연대를 형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 연대, 인권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 지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 야당에게 힘을 주고 야당에 견제할 힘을 주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권 연대 탓하기 전에 지난 4년의 폭정과 국민들의 실망이 왜 이렇게 큰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당 대변인 이번 총선의 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여야가 지금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 총선의 화두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먼저 제가 좀 박 대변인한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야권의 캐치프레이즈가 화두가 정권 심판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요? 심판해야 바꿉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표 그리고 여러 생활의 지표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삶의 평등에 관련해서도 대단히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야죠. 근데 이게 바꾸려면 심판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 세력을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복지를 얘기합니다만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면 그 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그 재정에 거의 100조에 가까운 부담을 안기고 있는 부자 감세에 대한 심판, 그리고 환경을 망치고 국민의 뜻을 역행한 4대 강행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민간인 사찰 등 천인공노할 이런 국기를 물랑케 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이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크게 힘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래와 민생을 내걸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정권 심판이 곧 정권 교체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모두 참여정부에서 실세 중에 실세, 참여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정말 저희는 많은 국민들은 정치를 보기가 싫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짜증나는 정치 이제는 보기 싫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당에서 장밋빛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느 정당이 그 말을 지킬 것이냐, 여당 중에서도 진정한 야당 역할을 한 것이 누구시냐, 세종시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누가 FTA나 해군 기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 바꾸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정당이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 양당의 그 선거 구호 들어봤는데 그럼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먼저 김 원장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호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새누리당 미래를 얘기하셨던가요? 좀 구호가... 미래와 민생이고요. 예. 또 야권은 정권 심판입니다. 야권은 미래와 민생 보지 않은가요? 그런데 강조하는 게 정권 심판이죠.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는 저는 심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지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 불가피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동시에 야권의 경우에는 저는 정권 심판론만 가지고는 다수당이 되기 어렵다. 여기다 뭔가 더하기 비전을 갖는 세력이 돼야만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런 점입니다. 또 그리고 저는 정권 심판을 얘기하면서 야권에서 좀 무리하게 박근혜 위원장을 정권 심판에게 가끔 좀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권 심판의 소재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잡았으면 하는 게 있고요. 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세력이 현재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탄생 배경이 새누리당이 이전에 한나라당 때 탄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권에 탄생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구호하고 비전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양당이 얘기하는 것은 주장이나 구호 수준이고요.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것은 실은 명확한 정치 비전이거든요. 다만 이번 선거가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서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역대 총선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됐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KCN이라고 하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오차한계는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심판만 보고 투표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34.3%였어요. 그런데 12월에 대선을 염두에 두어서 투표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65.7%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과거와 달리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결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심판과 미래가 혼재져서 나타나는 이번 선거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선거든 간에 선거는 우리 모두의 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는 겁니다. 다만 심판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능력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느 세력이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더 나아가서 책임성을 보유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건데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번에는 왜 정권 심판론이 상대적으로 과거 역대 총선에 비해서 좀 그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박근혜 대 노무현의 싸움이라고 이 구도를 규정해버렸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좀 스며들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두 번째는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정말 국민들이 서민 고통에 대한 부분이 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거 초기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거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바로 여권에서 말바꾸기에 대한 심판론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좀 희석화시킨 부분이 있지만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KBS 2012 선거 특집 4.11 총선 전망 지금 양당 대변인과 그리고 정치학자 두 분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번 총선에 아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야당에는 상당히 악재로 보이는데 먼저 이번에는 박 대변인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에는 악재는 아니죠.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당이 악재죠. 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모든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고, 특히나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약간 혼란에 빠질 일이 있어요. 뭐냐면, 새누리당이 피해자를 자처하고, 새누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자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과연 그럴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정태근, 정두원 의원 등 그리고 박근혜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부 여당의 관계자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도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그러면 여당으로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항의하고 못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해 왔는지에 대해서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마치 그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고흥길 특임장관이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 그다음에 맹영규 행안부 장관이나 박재환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 다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임태희 전 실장도 그렇고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없다, 우리 피해자다, 우리도 같이 공격하란다, 이 차별화를 하시려면 당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견되어 있는 장관이나 주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 주요 정부 요직이 있으신 분들 다 철수하라고 소환하셔야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지난 4년 동안 여당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박근혜 위원장은 국정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거의 대통령에 맞먹는 대접을 다 받으셨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저희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네. 자, 조윤선 대변인. 네. 제가 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좀 왜냐하면 해가지고 나오셨네.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한 감찰은 불법이고 지난 정권에서 한 감찰은 합법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정권 건 합법이고 이번 정권은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감찰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뭡니까? 만일에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실 생각이시면 그게 아니고요. 같이 주장을 하셔야 돼요. 청와대에 가지고 있는 전 정권의 불법 사찰의 근거들을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다른 거는 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시고 합법을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새누리당과 온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참여정부에서 한 감찰은 그러면 합법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에서 총실에서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문건에 이런 정치인과 민간인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정치인은 사찰해도 되는 것이냐? 민간인은 사찰해도 되는 것이냐? 법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문건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두 번째입니다. 민간인은 어떻게 하느냐? 민간인은 동의를 얻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이 감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합법한 감찰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좌 추적은 별개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문건에 계좌 사번이 들어가 있었고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적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론의 추적 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적조회 방법은 금품수수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가 있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안부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07건, 모두 다 2007년까지 1645건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참여정부 총리실에서는 로펌에 의견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찰이 합법입니까? 어떤 것이 모자랍니까? 결론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자, 반박을 좀.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여당의 악재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번엔 야당의 악재 순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없어서요. 나중에 이 발언 기간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서로 해명을 또는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당의 악재는 최근에 터진 막말 파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빠른 스피드 있는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1분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당에 터진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물어보시다니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그 논평을 썼습니다. 논평을 쓰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듣다가 미처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꺼버렸습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제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인터넷에는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저질 막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이후에 그런 분을 신뢰한다는 이 야당의 지도자, 대표, 그리고 멘토들의 발언을 보고 더욱 경악했습니다. 그분의 발언은 성희롱적인 발언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을 넘어서 노인, 또 청년들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저질 발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변인. 박용진 대변인. 예, 김용민 후보는 이 일과 관련해서 진심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도 또 공천을 한 후보이니만큼 그와 관련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후보자와 당의 태도를 국민 여러분께서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문대성 후보가 논문 표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문대성 후보는 정치 공작이고 네거티브 캠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박사 논문을 주었던 국민대학교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감에 대해서도 연대감을 표현하거나 사과의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당의 태도는 다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최대한 머리 숙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고 구하겠습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각각 1분씩 반박과 재반박의 기회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두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조 대변인 하시죠. 사실 김용민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자세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점은 미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당의 악재, 야당의 악재 두 문제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은 아직 그 대변인실을 통해서 민주당의 사과나 그 후보직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대성 후보의 자격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대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에서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절차의 그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반의 평창올림픽을 유치할 때 문대성 후보를 비롯한 많은 분들과 함께 갔습니다. 문대성 후보가 스포츠인에서 그렇게 스포츠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고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포츠 인력의 인재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저도 사실은 가까이서 문대성 후보의 활약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국민대에서 그런 박사 논문에 관한 그런 결정이 있게 되면 저희도 그 사태를 지켜보고 네.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박 대변인. 일단 그 말씀을 그 문대성 후보가 혹시라도 당선되더라도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인해서 박사학위가 취소되면 사퇴시키거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쭉 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우리 조윤선 대변인께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청와대의 지금 태도는 그 전 정권에 무슨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괜히 감추고 두둔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흔한 말로 지금 BH 하명이 봉화 하명인 줄 아느냐 이런 시중에 농담이 있습니다. 이 그 전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거라고 그러면 저희는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불법이다 하더라도 지금 다 낱낱이 밝히고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 소집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있는 걸 다 드러냈으면 좋겠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나와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저희는 청와대가 0.5%든 0.005%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불법이 있었습니다라는 사과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주 뜨거운 총선의 막판에 터진 두 악재에 대해서 또 정치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양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 교수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두 정당에게 합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밀간지 사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46.2%가 현 정부와 전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33.4%, 그리고 이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7.9%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반 정도는 다 책임이 있지만 분리해서 보면은 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현 정부에서 불거졌었고,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정당 모두에게 악재인 것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국민들로 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사과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너희들도 같이 했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비리가 나오면 너도 이런 비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가 가져가 버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짜증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많은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남은 기간이라도, 이게 지금 국회 청문회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치적 대타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빨리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 원장님. 예, 지금 민간인 사찰 문제는 사실과 의혹과 주장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전달되고 있어요. 더구나 선거 국면에서.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조금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최근의 초점은 지난번 김종익 씨 민간인 사찰 문제로 제기됐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아주 비공식적인 운영 아니었습니까?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나머지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선거 전에는 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당시 관여됐던 사람들이 국정에 책임지고 있는 자리 부분은 먼저 해소하는, 당시 민정수석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에 깨끗이 해소하고 선거 이후에 청문회 방식을 하든 특검을 하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김용민 씨 부분은 저는 민주통합당에서 어떤 변명을 하든 간에 공천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총선 막바지에 터진 그 악재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선거 쟁점으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박 대변인 먼저 하실까요? 조 대변인 하실까요?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미 FTA 대표적인 말 바꾸기 입장에 따라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 그리고 폐기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과의 연대까지 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면서 스펙을 쌓으면서 취직 걱정에 정말 근심이 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면접조차 볼 수 없었다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 그 어디 하나 숨통 트일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FTA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숨통을 튀게 하고 우리 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FTA 그리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FTA에 대한 여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 바꾸는 이런 태도는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박 대변인님. 네. 조혜선 대변인 하나 여쭤볼게요. 아직도 박근혜 비대위원장님은 줄푸세 얘기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생애 맞춤형 그 복지 정책을 하려면요 줄푸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무섭고 중요한 것은 판단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꾸는 거죠. 근데 판단이 달라지면 말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요, 많은 문제점과 위험함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정책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지를 얘기하면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 FTA는 기업으로부터, 외국 기업으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지를 얘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한미 FTA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야당이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을 달리하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달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말만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줄푸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복지 얘기할 때 우린 박수 쳤어요. 차라리. 잠깐만요.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엔 김 원장님부터 좀. 예, FTA 문제는 국민들의 대다수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조금 재협상을 가는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협상은 시도를 해야겠죠. 저는 국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 내부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야권을 통해서든 시민단체를 통해서든 이게 표출이 됐을 때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야권에서 여기에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 때문에 FTA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반대도 있고 대응이 다양하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아야 좀 그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바뀌었다면은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소리를 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그 용어를 하면서 한미 FTA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가장 기본적 전제를 말씀을 좀 드리면 야권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한미 FTA는 노명박 FTA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FTA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문제가 되기는 10개 항목 중에서 9개 항목이 노무현 정부 때도 고려됐었던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다고 한다면은 공식적 입장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었던 한미 FTA는 잘못된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FTA는 괜찮은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FTA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복지 정책, 지금 이번 양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지 정책을 사실 내걸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선거날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먼저 양당 대변인한테 듣겠습니다. 각 당이 내건 복지 정책 어느 정도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 대변인 하실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정강 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국민과의 약속은 정말 국민들께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것이고요. 이 국민과의 약속이 바로 이번 총선의 공약이 되고 앞으로 나올 대선의 공약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생애 맞춤형,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5가지 진심을 품은 공약, 진품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40대, 50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20대 아들, 딸들에게 스펙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집 걱정, 그 주택 그 대출 금리를 낮춰서 집 마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 물론 개선할 것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후에 건강 걱정 없앨 것입니다. 저희는 중병으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후에 치매, 요양,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5가지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 국민 여러분들께 내놓겠습니다. 네. 자, 민주통합당은요?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에게 계속 국민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까?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저희 한명숙 대표가 이번에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거 좀 하자. 제1호 법안으로 하자고 제안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요. 양당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반값 통신비,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2배로 이렇게 자꾸 정책 제안을 합니다. 정치 공방으로만 선거가 갈까 봐서요. 이런 정책 협약들을 간단한 것들 내놓았으면 그 여당 쪽에서 합의를 좀 같이 해주고 손을 들어주면 국민들에게는 이번 선거에서 대어를 낚는 거죠. 반값 등록금을 입법화하고 반값 통신비도 입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2배로 하는 것도 입법화해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텐데 새누리당이 답이 없네요. 네. 자, 네. 예, 김 교수님.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한 언론기관의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이요. 4개 정당의 공약을 가지고 매니페스토를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10점 만점에 애석하게도 각 정당들이 7점 이상 받은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 예산 타당성, 고객 지향성, 시의성, 공익성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권자들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민주통합당 공약들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는 미흡하지만 국민이 가려하는 부를 더 많이 건드린 거로 분석됐다. 이거 굉장히 아주 절묘하게 나름대로 평가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 모두 다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김 원장님. 저는 이게 선거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복지 정책이 괜찮다고 제기할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역시 정책을 가지고 조금 서로 따지는 선거는 되게 어려워 보인다. 물론 조사에서는 항상 나오면은 정책, 인물, 3번째가 정당이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지금 실제 선거에서는 정당을 중심으로 세력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기 살기 싸움하고 있는데요. 정책 대결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한,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책 대결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구조, 정치 대결 구조가 죽기 살기 흑백 대결 구조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정책 대결로 좀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쟁점으로요. 이번 선거를 또 앞두고 특히 뜨거웠던 것이 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 대변인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니까 늘 불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당이신데요, 뭐. 네, 제주 해군기지 역시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를 확정하게 된 것이 참여정부였었고 그 중심에는 문재인 비서실장, 한명숙 총리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예산의 17%가 집행이 됐는데도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에 앞으로 배정될 예산 거의 8천억에 가까운 돈을 폐기해서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모든 사람들,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관, 민군 합동 항구로서 정말 제주도를 자랑스러운 항구로 만들겠습니다. 하와이에도 민항이 있지만 군항이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도 그 아름다운 시드니에도 군항이 있습니다. 모든 평화는 이렇게 굳건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군항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그런 가벼운 언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박 대변인. 말 바꿨다고 계속 그러셔서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요, 8년 동안 한미 FTA를 반대해오는 정치인입니다. 강정마을과 관련,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입니다. 진보 세력, 개혁 세력, 노동 세력들이 다 모여있는 데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정권을 유지했던 여당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고 사과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처럼 그대로 다 이름하고 옷 색깔만 바꿔놓고 다른 소리 하지는 않습니다. 강정마을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의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주민의사가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짚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도를 우리 조선 말에 검은도를 이제 영국군이 무단 점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에 그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미군 군함들이 드나들게 될 경우에 중국에 대한 봉쇄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한반도가 또 다른 열강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위험 같이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교수님께 뭐 방금 이제 서로의 쟁점에 대한 평가도 좀 좋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선거 남은 어떤 변수랄까 또 관전 포인트랄까 그런 점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저는 주실까요? 이제 네. 판세 분석이나 관전 포인트보다 좀 우리 유권자들한테 좀 주문을 좀 하고 네네. 싶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은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63%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게 대선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르고 찍고 나서 후회하는 아주 불편한 게 한국 선거의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네.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들어가시면 정책 선거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개 정책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다 대답을 하면 당신은 어느 정당의 정책과 근사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당의 정책과 비슷하구나를 알고 투표를 하는 게 선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판사라든지 돌발변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선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찍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가 만들어줘야지만이 선거가 선거다운 선거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유권자들이 특별히 좀 유념을 해달라 네네. 이런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네, 저도 선거 관련해서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양쪽 당, 여야 당이 다 공익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대기업 독과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천이 서로 뭐 자랑할 만한 공천이 아니었다라면도 불구하고 두 당이 다 가져간다. 이거 보면서 이것은 왜 서로 독과점하고 있는 건가. 경제 민주화 얘기하기 전에 정당 체제 민주화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고요. 선거 관련해서는 개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는 역시 세력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싸움에서 어느 세력이 지금 우리 국회를 차기 국회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단 너무 이렇게 세력 싸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묻혀가지고 이상한 후보들이 등장해서
조금 우리 국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최근에 안철수 교수가 뭐 3가지 기준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도 될 만하겠습니다. 네. 양당 대변인들로부터도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먼저 박 대변인 하시죠. 네. 올해 총선이 있고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열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당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려온 한나라당이 이제 새로 누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회피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은 또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이 당을 심판하고 이 당이 못했던 것들,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 민주통합당이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1년 남아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독주를 견제시켜낼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대변인. 네.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 꼭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회계가 부실한 대학에까지 그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반액 등록금은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반으로 줄어들이는 반값 등록금 2017년까지 반드시 하겠습니다.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1%와 99%로 편을 가르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한반도입니다. 새누리당은 1대 99가 아닌 1 더하기 99,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민생을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총선을 엿새 앞두고 점검해본 KBS의 2012 선거 특집 4.11 총선 전망.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선택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